예, 안녕하세요. 칸트 세 번째 시간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제가 뭐 강의 시작 전에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인문학이 많이 이제 사실은 위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여기고 계시죠. 그래서 위기예요. 위기고. 어떤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철학에 대해서 또 떠들고 싶은 욕구는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회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이렇게 1인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기술의 발전이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점을 주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칸트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또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칸트가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 형이상학적인 관념론과 경험적 실제성에 대한 양가적인 비판이었죠. 자, 그러면은 대신에 칸트는 자아의 수행 능력을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역할로 재정의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추상적이며 감각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컵이나 사과, 나무, 많은 일상의 대상들을 경험하나 그것을 무차별적이고 혼돈의 대상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유한 의미와 대상성을 지니고 있는 경험의 실제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대상이 존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칸트가 사실은 이 책 제목이 참 이상하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이 책 제목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또 고등학교 분들이나 중학교 학생분들,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분들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 법칙이라든지 선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근데 순수 이성 정립, 순수 이성에 대한 정의, 아니면 실천 이성에 대한 정의, 실천 이성에 관하여 뭐 이런 게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비판. 비판은 무슨 체계를 만들거나 정확하게 완결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추정 60분이나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르포 프로그램처럼 비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돼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비판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야? 체계를 만들거나 어떤 체계를 정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순수한 이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행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제한의 역할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칸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데 어렵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도 마지막 장이 톨스토이가 에필로그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에필로그는 거의 그냥 논문인데, 거기서 톨스토이가 하는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느낀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팔을 올리는 행위마저도 어떤 필연성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팔을 여기로 올리죠. 근데 지금 여기 책상 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올리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올리면 내 손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책상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여기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이거 누울 자리를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책상이 부딪히지 않는 한에서 내가 손을 움직이지, 내가 책상에 듣다 박는 한에서는 손을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필연적인 연관성에서도 이게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연적인 절대적 필연성이나 인과적인 완결성에서 세계를 한번 바라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팔을 움직이는 것 자체도 눈치를 보고 누울 자리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또한 필연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라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필연의 문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칸트가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도 이런 지점이거든요. 자유의 권한 문제, 우리가 아는 것의 권한 문제, 그리고 필연적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필연성을 우리의 내면에 제한을 거는 데 써야 하느냐에 대한 권한 문제로 넘어간다. 이 권한 문제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사실 실천 이성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도덕 법칙이 있어. 도덕 법칙이 있어야지만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하고 선의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의 행위의 근간에서 완전히 떨어진 채, 왜냐하면 법칙이니까 완전히 떨어진 채 우리의 행위를 종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냐를 묻는 것이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책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자, 동시에 칸트는 경험론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폄훼한 이성과 자아의 자기동일성적인 측면의 역할을 경험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인식론적 범위의 역할로 정초하는 것이 뭐다? 칸트의 역할이다. 자, 이로써 칸트는 형이상학을 경험론으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론을 정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경험론으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론이 정립되면서 뭐가 철학과 분리되어 나갈까요? 자, 신과 종교가 철학과 분리되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신의 영역은 우리가 경험으로서 따져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하고 신적인 절대적인 믿음 체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뭐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천지 만물의 존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는 정반대의 길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대상으로부터 신과 종교와 자유의 이념을 역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아실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죠. 대표적인 종교적인 구령이겠죠. 자, 종교적인 구령에서는 내가 절대적인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칸트는 믿음이 아니라 회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경험하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험하는 대상과 경험하게 해주는 인식의 조건이 어디서부터 완전한가를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 칸트 철학의 뭐다?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칸트가 신과 종교를 철학으로부터 분리했다라고 해서 칸트가 신과 종교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지는 절대 않아요. 오히려 종교와 신을 인간이 행하는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의 완전히 기초적인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칸트가 어떤 입장에서는 신과 종교를 이성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이고 계몽적인 측면에서 재고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선험적 통각을 조금 더 논할 거예요. 선험적 통각을 논할 건데,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수업만 이렇게 딱딱 일정하게는 올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수업만 하고 또 이렇게 일단은 꾸준하게 올리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서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갑득하니 막 1시간짜리 올리고 30분짜리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제 뭐 노하우 비슷한 건데,
이제 뭐 철학이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인문학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과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몰라요. 이과는 몰라. 근데 이렇게 문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이쪽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고르는 요령이라든지 이렇게 대학교 학부를 고르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나마 몇 가지를 풀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뭐 철학과는 거의 1순위로 없애는 것 같고, 뭐 미학과도 그렇고 예술학과, 이론학과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뭐 어문학과도 점점 축소를 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마냥 또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실 분들도 아셔야 되고,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프랑스어가 좋아, 독일어가 좋아, 뭐 러시아어가 좋아, 그러면은 사실은 가시는 게 맞아요. 글로. 그 대신 좀 힘들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도 그 학과를 폐지하지 않고 그 학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자, 이때 이 기울인 성과를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과가 정말 가시적이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인 형태로 구현이 된 학과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학과의 대학원을 보면은 그게 잘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요령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확 풀면은 그냥 풀게요. 일단은 그 학과에 BK라든지 HK 아니면은 대단히 굵직한 연구소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을 가든 취업이 되고 나서든 대학원을 가든 연세가 좀 있으신데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학부부터 올라가시든 간에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거는 그 학과의 대학원의 현주소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쪽 대학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것은 BK라든지 BK21 사업, HK 사업 아니면은 굵직한 연구소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부생분들도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뭐 서울대 연고대 좋죠. 그건 당연히 그런 데는 뭐 BK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실 때는 지방대라고 하더라도 BK 사업이나 HK 사업을 따서 그 학과를 밀어주는 대학교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코어 사업을 하는 영역의 학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방대라고 하셔서 무조건 피하고 기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공부 잘하시고 이러셔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과대학의 유망한 학과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학과에서 밀어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좀 경쟁을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차후에 하시고,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학과의 주소를 보기 위해서는 그 학과의 대학원을 봐라. 그리고 그 학과의 대학원의 실제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BK나 HK 같은 국책사업 혹은 굵직한 연구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요령들은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풀 거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